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4월 10일 총선일까지 여야 선거를 진두지휘할 선대위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여당은 한동훈, 원톱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의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총 출동했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민주당 압승을 이끌어낸 이해찬 전 대표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합류시켰죠. 여야 선대위 구성에 담긴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막바지 공천작업단창인데요. 국민의힘 경선에선 이해운 전 의원에 패한 하태경 의원이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고요.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경선에선 비명계 의원들이 또 탈락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3월 12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전 의원과 친윤, 이용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도미노 사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료 유지 명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선교사로 알려졌는데 멀어진 한러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포함됐는데 중학교 2학년생이 총파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300만 명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당 내 대표적 친윤계 초선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 수도권 격전지인 경기 하남 갑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해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10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하남갑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불리는 비례 초선 이용 의원이 웃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이 경쟁했던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해운 전 의원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과 결선을 치렀지만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도 예선전을 통과했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경북 안동 예천에서 재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의원과 대구 동구 군의을의 강대식 의원 역시 당내 경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 한 곳, 중구 청동구을 이해훈, 대구 동구 군의군을 강대식, 경기 제 곳입니다. 안산시을 서정현. 부산 서구 동구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과 부장검사 출신 곽규택 변호사가 결선을 치릅니다. 추가로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여당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242곳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 5곳의 국민 추천 후보를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지역구 후보 선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결과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론조사 자료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경선에서 자신이 46% 지지를 받았고 이해운 후보는 30% 남짓에 그쳤는데 결선 조사 이틀 만에 차이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도적인 조작은 아닐지라도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서갑에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현역 송갑석 의원을 꺾었습니다. 송 의원은 하위평가 20% 감점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치렀습니다. 광주광역시 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현역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합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명계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1위 확정된 후보는 이연희 후보입니다. 서울 중성동 을에선 박성준 의원이, 전남 목포에선 김원희 의원이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원외 친명 강세, 현역 비명 약세 기조가 이번 경선 결과에서도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하지만 추가 탈당 등 이탈 움직임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통합 선대위를 띄웠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당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 후보가 2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관한 헌법 가치와 당 정강 정책의 의미를 확고히 인식한다고 표방한 점 등을 고려해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해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고 앞으로도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공직 후보자의 처신이 확인되면 단호히 대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반미 종북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까지 우려를 표명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전지혜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보수 언론과 여당이 낡은 색깔론으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고 있지만 일말의 우려도 끼치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살은 이쪽으로 돌렸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재검토 요청이 결정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종북, 반미 논란에 민주당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 조정해 줄 것도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뜻을 담아서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종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른 시민단체 추천 후보와 진보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진보당과의 종북 동맹은 그대로 두고 한두 사람 자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몸통만 남겨두고 꼬리만 자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이른바 종북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할 거란 비판입니다. 민주당은 그것까지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며 비례정당에 추천할 자당 몫의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위성락전 주 러시아 대사 등 2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진보당 등 다른 연합세력 후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큰 순번 20번 안에 배치됩니다. 10분과 진보당이 추천하는 3사람,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3사람,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4사람 합하면 20명입니다. 그분이 1번부터 20번에 배정될 거고 조국혁신당의 부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몫에 비례의석이 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터라 당선권 후보 배치를 둘러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일제히 사직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서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지탱해온 교수들도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사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고 국민과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2,000명을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대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같이 하자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며 2,000명 증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하며 사실상 물러서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선처할 수 있다고 했던 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5,556명에 대해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 역시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볼 때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8일 전에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교수 이탈 데드라인이 던져진 가운데 혼란을 바로잡을 해결책 마련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의대를 비롯한 몇몇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교수들마저 이탈할 경우 사실상 대형 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교수진마저 잇따라 사직 행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련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 결의를 한 상황. 사직서 제출은 교수들의 개인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집단 행동 기류가 큰 걸로 전해집니다. 병원 의료진의 큰 기둥인 교수 인력이 이탈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교수진 밑에 임상 강사가 남아있을 리 만무하고 남는다 해도 중요한 수술과 진료는 사실상 마비 상황에 빠집니다. 교수가 다 사직을 다 한다. 대학병원은 기능을 못하죠. 간호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진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현재로서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병원을 완전히 이탈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낸다 해도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곁에는 남겠다는 겁니다. 응급 환자와 중환자실 환자는 어떻게든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절반 정도로 감소한 수술 일정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외래 진료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의료 시스템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에 남아 전공의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하면서도 행정명령 가능성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 대학별로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 공백 사태는 사회 구성원들이 걱정했던 의료 대란 형국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비율을 낮춰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 1명은 전문의 0.5명으로 계산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의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뿐 선동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는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에 소환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는 3명입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아 조직 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고발당한 5명 모두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전공의 사직은 선동이나 사주 때문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지 교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직은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범죄 자체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이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입니다. 앞서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5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출석 일자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이라며 다시 소환 일자를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사태 관련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과 함께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공개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의협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의협은 해당 문건이 조작됐다며 최초 게시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천억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학생 3명은 홍보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의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총괄 실장 등이 잇따라 체포됩니다. 나오세요. 경찰관이 나오세요.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운영한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10명이 구속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15,000여 명에 이르고 판돈 규모는 5천억대에 이를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도박 운영 조직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12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일당에 포함된 중학생 3명은 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중학생들은 1명이 총판, 나머지 2명이 부총판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500여 명을 도박 사이트에 새로 유입시켜 한 사람의 2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총책 A씨 등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총판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때 미성년자인지 묻는 절차는 없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하면서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 링크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보내주고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거를 이제 알려줘서 그쪽에서 이제 도박 사이트로 가입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 멘트들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두바이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해외 총책 등 9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범죄 수익금 8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이 전 장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만큼 대면 조사가 어려울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으로서 귀국할 상황이 자주 생긴다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바꾼 새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이미 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한 업무 수첩도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에 이은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던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하며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에 관련자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섭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난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수사한 공수처가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출국 금지만 연장하며 소환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수사 방해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다. 검찰 못 믿겠다고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하자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종섭 전 장관 특검법 추진은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사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백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거고 언제든지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이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5월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관련 기록을 없애주는데 최대 30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4살 A씨는 2년 전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돈을 갚아 나갔지만 생활비에 이자까지 허덕이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제때 갚지 못한 연체금은 6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신용카드 만들고 싶어도 못 쓰고 카드가 아예 정지당해서 A씨처럼 소액을 연체했다면 신용을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로 최대 300만 명대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오는 5월까지 밀린 돈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전액 상환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 이력은 사라지고 신용평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 사면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개인 사업자는 102점이나 올랐습니다. 많은 서민 소상공인들께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가 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은 15만여 명, 신규 대출은 26만여 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는 8만 명 가까이 1금융권 대출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주에게 불이익을 안겼던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모아 전해드리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당 조금 전에 막바지 9곳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비명 대 친명 대결 구도가 있었던 두 군데 지역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를 보실까요? 비명의 송갑석 의원이 친명 조인철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8개 선거구에서 현역이 예선을 통과한 거는 친명 민영배 의원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 경선 결과도 좀 보실까요? 네, 여기서도 친명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친문 도종환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예상된 결과고요. 놀랍지도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진행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고 하는 조금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투명한 그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그런 공천에 비춰보면 뭐 예상된 결과고 놀랍지도 않고요. 앞으로 아마 얼마 안 남았죠. 그 경선 남은 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실망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이 민주당의 전체 공천 과정을 보면서 기승전결이 있다면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박용진 의원 하위 10%. 그다음에 결말이 결국은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 것. 그런데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낙천한 거가 너무 뻔한 결과라서 싱거웠는지 막판에 아주 깜짝 대미를 장식한 게 있었죠. 서대문 갑에 그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아 후보가 그 오디션에서 탈락하고도 1등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 민주당 전체 공천에 아주 대미를 장식한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민주당 공천이 아주 역대급으로 한국 정당의 공천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역대급의 이제 그 개파 공천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군데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관심 가지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는 뭐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어법적으로 투명한 공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지역들에 별로 관심 없다 하셨는데 내일 경기 안산가 관심입니다. 비명 전해철 의원 그리고 친명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 이 두 분이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도권 표심은 좀 다를까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그 경선에서 친명 후보의 우위 현상은 초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에 포함돼서 감점을 안 받던 그런 현역 의원들, 비명 현역 의원들도 친명 후보에게 대부분 다 패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명 횡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선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하고 똑같은 경선을 했어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런데 특징이 이번 경선에서는 권리당원들의 친명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인원수가 좀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경선을 하는 후보들은 다 어떻게든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권리당원들의 친명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럼 압도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마도 내일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권리당원들의 어떤 그 투표 성향 지금까지의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예정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예.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지역도 뭐 주목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 중성동 을 지역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에서도 오늘 민주당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친명 현역인 박성준 의원이 자, 정대철 고문의 아들이죠.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뭐 역시 예상된 결과라고 예상된 결과죠.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대변인이죠. 이재명 대표 옆에 딱 달라붙어 네. 계속 당 계셨던 대변인, 모습이 예. 이제 당원들한테 계속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고 제가 그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든 민주당 경선이든 뭐 5대5, 뭐 8대2 이런 식으로 민심을 50% 내지는 80% 이렇게까지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것도 참 그 대목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민심이라 그래서 정말 당원이 아닌 그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예. 극히 부분적이고요. 주로 당원들이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서 그 여론조사에 응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5대5, 8대2 뭐 국민 참여 여론조사 경선 이게 다 그냥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양당 모두 다음 총선 준비하면서 이 그 민심 부문, 여론조사 반영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곡되면은 사실은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괴리된 실제적으로는 괴리된 후보를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론조사 전화 오면 그냥 끊고 권리당원들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 현실이 네. 실제로 일어나는 게 예. 보통 한 지역구에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안심번호가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럼 5만 명을 전화를 돌리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응답이 완료되는 거는 많아야 5, 600명. 적게는 300명도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그 300명만 전화를 잘 받으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100명만 그 전화 오기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권리당원뿐만이 아니라 권리당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그렇고 얼마나 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뭐 비명 행사에 얘기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불패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권리당원과 지지층을 얼마나 더 결집해서 전화기 앞에 잘 기다리게 하느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경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흐름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하려면은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여론조사 이 표본을 갖다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여론조사가 모든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여당에서도 오늘 중성동을 경선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는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이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중성동 갑은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네. 역시 경제통이고요. 이해운 의원도 경제통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성동 지역은 여성 경제벨트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엮게 되는데 이게 좀 시너지가 있을까요?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한강벨트 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한강벨트에서도 중심이 되는 데가 중성동 갑지구와 을지구인데 묘하게 윤희숙 후보와 이해운 후보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유사해요.
두 분 다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경제학 박사의 KDI에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무를 했었고요. 두 분 다 서초 갑에 국회의원을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그랬네요. 굉장히 이제 백그라운드가 비슷해서 중성동 갑과 을로 옮겨서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두 분이 같이 그 좀 협력을 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중구 성동구를 같이 뭔가 이 공약 그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근데 이해운 의원이랑 경선 그 경쟁을 벌였던 하태경 의원 쪽에서 이 결과가 못내 좀 그 석연치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금 그런 점 지금 하태경 의원 쪽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녹취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듣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원데이터 좀 공개를 해달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장 유보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납득이 안 갈 경우는 이의제기 외에 뭐 무슨 출마도 노력하고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네, 일단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시자면 2차 결선에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0.71%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요. 득표율은 하태경 의원이 조금 높았는데 여성 가산점이 있어서 결국 근소한 차로 이해운 후보가 최종 승리하는 이런 결과인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주장한 1차, 2차에서 이 득표율을 판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1차 경선 때 본인이 얻은 득표율하고 2차 때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는데 뭐 충분히 할 만합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제기할 만하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 대상 여론조사가 80%고 당원 부분이 이제 20%인데 불과 일반 주민 대상 여론조사 이틀쯤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하고 이틀 후에 여론조사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론이 뭐 이틀 만에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이영 후보가 이해운을 지지 선언을 한 부분이 좀 지지 선언을 해서 그 당원 조직이나 이런 게 이제 옮겨갈 수는 있는데 무려 80%에 해당하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이틀 만에 그렇게 돌변할까 하는 게 아마 하태경 의원의 이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원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그게 그런 착오가 모르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게 드러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결과여서 좀 저런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 본인의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텃밭의 지역구인데 이거를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출마하겠다 이걸 처음으로 선언한 의원인데 오늘 이렇게 이 중성동을 해서도 본선에 진출 못하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뭐 원데이터를 공개해서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번복되지 않을 경우에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지금 뭐 재배치할 지역도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뭐 선거운동 백의종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제가 하태경 의원이라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그냥 부산에 눌러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로 아까 산술적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불과 2, 3일 사이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 후보가 이해운 후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은 뭐 그 지지층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2, 3일 사이의 여론조사가 이해운 후보가 거의 20%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반 여론조사의 맹점, 예. 즉 지지층들이 전화기 기다리고 있다가 네. 조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밖에 네.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저 화면이 고정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차 경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46.01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29.71 이영 후보가 25.90%를 얻었고요. 결선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50.87%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이 49.13 그런데 5% 여성 가산점으로 해서 결국 51.58%로 자 이해운 의원이 승리한 이런 결과치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원데이터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 원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500명이었다면은 만약에 네. 모집 단위가 500명이었다면 500명의 1%면 뭐 5명입니다. 5명이 혹시라도 예를 들어 당원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원데이터가 뭐 공개될지 또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당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이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뭐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논란이 될지 안 될지는 원데이터 열어봐야지 알 거다. 예. 근데 당에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론조사 회사에서의 그 지역의 표집 과정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 표집이 워낙 힘드니까 주어진 뭐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주어진 샘플 수를 다 맞추기 힘들면 뭐 또 편법으로 그냥 당원 인 거 알면서 그냥 일반 주민으로 했을 뭐 저 순전히 제 그냥 그 추측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에서의 표집과 그 과정까지 당 차원에서 그거를 검증이랄까 그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서 네. 이 결과를 당 차원에서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오늘 하남갑도 관심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렇게 불리는 이용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맞대결이 성사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용 의원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찐윤이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뭐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제일 앞서서 거의 뭐 저격수 역할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윤 여전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참 선거에서 그 뜨거운 격전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격전지 전국적으로도 아마 수십 곳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남갑은 신설 지역구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지역이 위례라든지 뭐 미사 이런 데가 민주당이 좀 우세했던 지역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혹시라도 그게 바뀔까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대로 특히나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예견된 결과로 예상대로 그냥 싱겁게 끝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후보를 놓고 뭐 호위무사 대 여전사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저는 이용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기도 하니까 입장에서 나쁠 게 없을 거고요.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좀 못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신설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4년 전에는 아마 이게 민주당에 빼앗겼던 지역이라서 그 표밭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서 좀 예단하기는 힘든데 이제 이름값으로 보면 아마도 추미애 전 장관의 이름값이 더 높아서 그게 이제 이 표심을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경선 결과 발표에서 좀 주목되는 지역들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총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말, 행동 하나하나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승리 후에 지인들하고 당선 파티를 벌였던 박덕흠 의원, 자, 한동훈 위원장이 엄중 경고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인들하고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케이크에 써인 글자가 좀 문제가 된 모양이에요. 네, 뭐 케이크에 쓰인 글자도 논란이 됐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도 논란이 네. 됐습니다.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당선 축하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예.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만해도 이렇게 거만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저 케이크에 당선 4선 4선이라고 돼 이렇게 있습니다. 써 있다는 네. 거죠. 박덕흠 의원이 3선인데. 네. 예.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소방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중립 위반이라든지 이런 논란까지 됩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이 사실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 지난 그 전대 그 국회에서 이 특혜 수주 의혹으로 당에서 탈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복당을 했어요. 아직 그 의혹이 제대로 뭐 해명되거나 수사가 완결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예. 상태에서 복당을 했으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볼 때조차도 이거 마치 뭐 다 당선된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눈이 예. 따가울 수밖에 없죠, 눈총이.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쓴소리 그리고 예. 엄중 경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논란 있는 인사들이 지금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수사도 안 됐고 기소도 안 됐는데 공천이 안 됐어요. 반면에 취소했죠. 예. 그런 다른 의원들, 예를 들어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은 거기는 공천을 줬냐 예.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박덕흠 의원은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네. 머리 아픈 그런 뭐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형태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엄중 경고를 한 상황이고. 자, 5.18 북한 개입 설리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 대구에서 네. 공천을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도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공관위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공관위에서 아마 경론이 벌어지긴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공천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네. 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공관위에 네.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철회하는 쪽으로 공천 취소하는 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오후 내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경론 끝에 이제 그 도태우 후보 출마 지역인 그 대구 경북 중심으로 또 반론이 엄청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이런 네. 걸 감안해서 그냥 본인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냥 유지하는 선으로 이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도태우 후보 문제 제기한 직후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예. 말씀이 매우 부적절했었습니다. 예. 뭐라고 해명을 하셨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이다.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이 5.18 이 부분은 다양성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성격의 발언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이 당헌에 보면 5.18 정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지금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차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한 그 상황에서 이걸 다양성이라는 말로 이 부분을 수용을 한다. 그래서 왜 저러실까라고 네.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재검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론은 그냥 유지하는 걸로. 네. 저는 이게 비단 광주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뿐만이 아니고 이 중도층 표심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발언을 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천을 유지하는 경우 뭐 이분 당선이야 되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고 네. 중도층 표심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표명해 주셨는데 도태우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 텃밭에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또 후보 사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이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도태우 후보 오늘 뭐 사과 입장문도 내긴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 당장 뭐 이번 주 광주도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표심에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또 이제 사실은 재고 얘기가 나왔을 때 격론이 벌어지고 길게 회의를 한 본질적인 이유는 대구에서는 민심이 괜찮다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대구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이 그렇죠. 전체 지역구 구석의 절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몇 퍼센트가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5.18 과거의 미숙한 생각에 대해서 반성하겠다. 그리고 5.18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도태우 후보가 그동안에 그 5.18에 대해서 뭐 북한 개입설뿐만이 아니라 일베의 글들을 여러 차례 뭐 퍼날르고 또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군부 독재라는 말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분이 과연 5.18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이어받겠다고 그랬을까? 호남에서의 역풍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고, 지난 그 경선이 조용한 경선이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그 조용한 경선 속에 감춰져 있던 폭탄들이 있었다. 네. 그 폭탄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박덕흠 무원 공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태우 유영하 변호사 공천도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큰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로 어물쩍 넘어간다. 대구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역풍이 분다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으로 가보면 연합비례 후보 때문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반미운동가 출신 전지혜 씨가 자, 비례 연합정당 1번 비례 후보로 추천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뭐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후보직 사퇴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번엔 사퇴를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후보 추천이 또 있다거나 했을 때 이게 반복될 우려는 없을까요? 반복될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그 누구죠? 전지혜 씨 속해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또 다른 후보를 그 추천할 경우 전지혜 씨와 많이 다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네. 그 이제 위성정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제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그 위기감을 갖고 바라보는 상태에서 아마 이 전지혜 씨 경우를 놓고 굉장히 강하게 그쪽에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전지혜 씨 건은 이제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후에 또 반복될 뭐 개연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역시 시민사회목 비례 후보로 추천받은 분인데요. 정의영이 구례군 농민회장 사드 반대 시위 경력이 좀 논란이 됐는데 역시 자, 비례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후보들 사퇴를 하는 거 보면 이 연합 비례정당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민주당이 특히 이제 전지혜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비례 1번의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소수 여성 소수 활동가, 소수 또는 소외된 어떤 뭐 계층 또는 장애 장애인 운동가 뭐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1번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과 별개의 인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고 뭐 반미 활동을 5년 전에 그런 활동을 단체에 있었다라는 게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하면 문제고 40년 전에 반미 활동하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마포에 공천 받으신 분도 40년 전에 반미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미 활동을 했냐 안 했냐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1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 논란으로 인해서 잃게 될 의석수 예.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 문제 제기가 진보당 후보라면 논란이 좀 덜해요. 진보당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시민단체 몫으로 간 몫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선거를 조국혁신당에게 굉장히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대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의 이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모두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대위 진영을 오늘 갖췄습니다. 먼저 여당 선대위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탑은 유지하되 그 밑으로 윤재옥,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이렇게 네 분의 공동 선대위원장 직함을 줬습니다. 이게 쭉 보시면 윤재옥 원내대표 빼고는 뭐 대권 주자들 총 집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탑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것이 다른 네 분 중에 세 분은 지금 수도권에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글쎄요, 그 세 분 다 지역구가 만만치는 않아요. 나경원 의원은 뭐 조금 지금 그 격차를 두고 앞서가고는 있는데 안철수 의원도 이광재 그 후보 상대로 그렇게 넉넉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지금 아직 쫓아가는 형국이라서 이렇게 선대위를 이렇게 꾸려는 놨지만 제가 보기에 그 세 분은 그냥 조직도 상에서만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분들이 자기 지역 놔두고 다른 지역에 선거 지원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2016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격차도 있고 해서 그런지 다른 서울 지역에 지원 유세를 막 다니다가 결국은 놓쳤거든요.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선거가 그렇게 녹록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 나머지 세 분들은 자기 지역에 굉장히 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원 나가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냥 선대위 조직상의 이름은 있으나 실질적인 선거 지원 역할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번 총선에 그런 나가지 생각을 않은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좀 합류했으면 어땠을까 보셨는데. 그렇고 한 외부의 명망가라든지 지금 자기 지역구를 뛰지 않는 분들 중에 선거 경험이 좀 있고 한 분들이 좀 그 선대위에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원탑으로 가기로 했다가 이제 민주당이 쓰리탑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급하게 이 선대위를 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온 지역을 다 뛰어다니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좀 걱정은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발언 듣고 박정원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안 보인다. 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좀 안 보인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 선거대책위원회는 별로 원톱, 투톱 이런 말 하던데요. 톱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톱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일 것이고요. 체제상으로 어떤 조직 체계에서 어떤 그 지휘 체계 갖추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톱. 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유세도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원탑으로 가면은 의사결정에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톱으로 지금까지 사실 당 지지율도 좀 끌어올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진용을 지금 갖춘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선거 막바지인데 이게 혼자 감당이 될까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톱이 갑자기 파이브톱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의 확장성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을 했는데 소위 확장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 소위 완전 찐윤이 아닌 잠재적인 대선 잠룡들인 분들, 수도권의 네.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넣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분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지금 선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 바로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거는 유승민 카드다. 아니 원톱도 없고 파이브톱도 아니고 다 같이 한다는데 왜 유승민 톱은 없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는 유승민 카드처럼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예.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빠졌거든요.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네. 얘기를 안 해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체제의 또 한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 받을지도 또 궁금한 이런 상황인데. 자, 민주당으로 가보면 민주당은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3톱의 선대위를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대위 이름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이렇게 지었고요.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진부하다 이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뭐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합류한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까지 세 사람 얼마나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야 대표니까 뭐 그렇다고 네. 쳐도요.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뭐 이렇게 비호감도도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선거에 관한 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말 뭐 누가 선거의 귀신이다 네. 뭐 이럴 정도까지 되신 분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당 소속이면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그것도 한복판에 수성구에서 당선까지 되실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보수 진영 쪽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 같이 선대위를 끌고 선거를 그냥 완전히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이거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또 확장성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국민의힘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물론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공천 파동의 와중에서 좀 쓴소리도 하셨어요. 예. 이런 분을 선대위에 모신다고 하는 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공천 파동은 겪었지만 이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라 그럴까요? 공천 파동을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예.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그러니까 좀 흐뭇하게 바라보는 위치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긴장하고 바짝 가다듬고 좀 아까 박덕흠 의원 케이스처럼 그렇게 이 방심하면서 오만한 예. 모습을 보이다가는 정말 2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다시 좀 그 장착을 각자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싶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 거의 혼자서 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3시대에 지금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들이 합세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면서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걱정이 많이 알겠습니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두 분 말씀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카드 안 쓰는데 자, 민주당은 좀 김부겸 쓴소리한 김부겸
카드를 썼다. 국민의힘 좀 긴장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합류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정세균 전 총리가 합류를 안 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이분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 일을 맡고 계신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기부금 지정 단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돼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명을 했고요. 꼭 그래서만 빠진 걸까요? 물론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고 예.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불만이 있는지 그동안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주가 민주당 공천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자칫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예. 이번 주 들어서 그래서 모든 민주당 인사들이 다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뜻을 합치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세균 전 총리가 굳이 여기서 빠질 이유는 없었을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임종석 전 실장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은 뭐 낙동강 벨트라든지 영남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임종석 카드는 사실 서울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본인도 백의종군하겠다 그랬지만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선대위 출범 참석하느라고 본인 재판에 좀 지각 출석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재판이 오후로 밀렸는데 이거 조정이 안 된 겁니까? 딜레마죠. 재판이 네.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네. 뭐 오전 재판도 있고 또 오후 재판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뭐 하나는 놓쳤고 하나는 지각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선대위가 조기에 출범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과 뜻이 다르더라도 좀 여러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김부겸 예. 카드가 나온 거고 결국은 임종석 전 시장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까운 데는 그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먼 데는 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임종석 카드까지 포함하는 선대위가 결국 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결국 꾸려질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될 이유로는 조국혁신당 앞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 자,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콕 집어서 이 사람을 겨냥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까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행동은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 거다.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까지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셨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분히 뭐 약간 정치 보복성의 그런 성격이 있는 이게 약간 정치 공세인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 특검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다는 법안 내용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며 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혁신당의 선거용 정치 공세 가 아닌가. 이것도 이제 정권 심판론의 일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자, 비례 후보 모집에는 101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제 조국 대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순번을 받느냐가 뭔가 좀 진정성을 담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뭐 한동훈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는 두 자릿수, 지금 현재 비례대표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이거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그동안 답답해하던 이런 것에 정말 사이다 발언을 통해 가지고 두 자릿수 지지층을 굳혀서 지금 이제 소위 10명을 넘어서는 의원 수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포석이 깔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니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굳히기라고 한다면 네. 지금 뭐 민주당의 비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잡음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비례가 오늘 좀 수습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수습이 안 됐다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민주당의 비례 논란이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6번, 7번 정도에서 아마 본인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조국 효과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최대의 변수로 또는 네. 최대의 어떤 변화로 아마 네. 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막판 가장 큰 변수로 지금 조국 혁신당을 꼽아주셨는데요. 끝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 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늦추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정부와 의사협회, 정치권과 국민대표, 교수와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리고 해외 제3기관에 우리의 보건의료 지표 분석을 의뢰하자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요를 고려해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원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진료 유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거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의사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불안과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의료 공백 사태와 함께 업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호사 재량으로 약물을 처방할 때 마약류를 처방하려면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확인 절차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의사 업무였던 정맥주사나 상처 드레싱 역시 간호사들에게 넘어왔는데 관련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더 떠나면 안 되니 도와달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을 하는 거죠.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 업무 시범 사업을 발표하면서 간호사들 업무 범위를 놓고 법적 보호장치는 생겼지만 간호사들이 맡게 될 의사 업무를 교육하는 절차는 여전히 각 병원 재량에 맡겨진 게 전부입니다. 간호사들은 충분한 교육 없이 의사가 해오던 업무에 투입됐다가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교육 없이 갑자기 의사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건 간호사에게도 위험한 거고 환자에게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전공의들 빈자리를 메우라고 떠밀린 간호사들. 의사들이 언제 현장에 복귀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간호사들은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환자들을 상대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종합병원에 투입됐는데요.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지방의료 취약지역에서 차출됐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당장 또 다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오는 날이지만 정작 진료실은 텅 비었습니다.
담당 공보의가 종합병원 응급실로 파견되면서 진료할 의사가 없어진 겁니다. 이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었는데 그때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달성군에는 공보의 4명이 있었는데 절반이 파견을 가면서 보건지소 2곳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약 타러 오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당분간 공보의 선생님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걱정하시면서 약을 어디로 타러 가야 되냐고 조금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주민들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뭐 주변에 어르신들이 당장 뭐 지역에서 뭐 빨리 어디 병원에 가까운 데 가기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곳이 보건소인데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공보의 한 명이 보건지소 서너 곳을 돌며 진료하고 당직 인원도 줄어드는 등 부담이 큽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수대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저희는 되게 큰 공백이에요. 복무 쪽으로도 연가를 좀 자제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똥이 취약지역 공공의료로 튀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활용을 한 방안으로 또 제시했죠. 네, 하지만 공공병원 체계가 무너져서 현 의료 공백 사태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급실 의사의 양심 고백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이 의사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공공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A씨.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병원 응급실 체계가 서서히 무너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방문 환자 수를 제시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방문 환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 측에 확인했더니 지난 2019년 5,600여 명이던 환자가 지난해에는 2,4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평일에 환자 수가 20명, 30명, 주말에는 3, 40명 정도 됐고, 근데 지금은 하루에 4명, 5명. 그런데 A씨는 이런 상황을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사망하자 환자 보호자까지 있는 앞에서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이런 환자를 받았느냐고 타박을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지속 관찰이 어렵다, 복강경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등 의사인 A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환자를 못 받은 것도 여러 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 공백으로 공공병원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도 응급실 환자가 전혀 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공공병원은 전공의가 2명뿐이라 이번 집단 사직 상황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심정지 판정을 받았을 때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날 당직이 저였고,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왔지?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저희를 이제 병원이라고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측은 리모델링 공사로 응급실 규모가 축소돼 환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경증 응급 환자는 성실히 진료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축소된 지금 규모로도 하루 15명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결국 병원 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이 내려지며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매일 환자 없는 당직실만 지키다가 퇴근하고 있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의사로서 자격 없죠. 제가 필요한 곳에 가야죠.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요. YTN 양동훈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모두 갚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소액을 연체한 개인은 298만 명, 개인 사업자는 31만 명에 달합니다. 전액 상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늘부터 바로 연체 기록이 삭제돼 신용 점수가 높아집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에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디지털 자산 투자 리서치 회사인 코인쉐어스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화폐 자산 쪽으로 기록적인 수치인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초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지갑 주소에 100만 달러 상당을 보유 중인 비트코인 100만 장자도 매일 약 1,500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상화폐 분석회사 카이코 리서치가 전했습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됐고요.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달 삼겹살, 냉면, 비빔밥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소폭 올랐고 화장지와 라면, 계란, 설탕 등 생필품 값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은 200g에 19,429원에서 19,514원으로 올랐고 냉면은 11,462원, 비빔밥 가격도 1,769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생필품 물가는 화장지가 5%, 라면 1.2%, 계란 0.8%, 설탕값이 0.1% 올랐지만 우유와 밀가루, 식용유 가격은 소폭 내렸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관계자들을 만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아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등을 만나 온라인 도매시장 참가를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으로 출하와 도매 단가 비용이 9.9%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말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자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무자본 갭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2022년 말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3,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온전히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들도 제도 하나 제대로 쓰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용도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지 못한 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허그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6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채권 회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2020년 절반에서 지난해 1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런 악성 임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신탁사 등 제3자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대신 관리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와 비슷한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 거래 관행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그 돈을 바로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어딘가 또 써야 되는 것이 지금 시중의 관행이라서. 현재 이런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은행이나 신탁사에 예치하게 되면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을 재편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북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선교사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러 밀착에 따른 한러 관계 악화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백모 씨는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온 선교사로 전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중국과 연해주를 오가며 북한 노동자 지원이나 탈북민 구출, 선교 활동 등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관영 타르통신은 백 씨가 러시아의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된 뒤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백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했고 메신저를 활용해 국가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항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보안 요원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탈북민이나 러시아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현지 공간에서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편해진 한러 관계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한국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백 씨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해 인질 외교를 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PC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도주한 남성은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모자를 쓴 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남성. 10분쯤 뒤 전화를 받으며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 방화동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범행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A씨가 도주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곳은 휴대전화 매장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달아난 범인이 새로 개통하러 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지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머리와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이성 문제로 자신을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도 솔직히 여기서 장사를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했었던 차에 그냥 이참에 그냥 어젯밤에 퇴업을 했어요. 완전히 다 철거하고.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가족을 안다며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60대 A 씨는 조사에서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좋지 않게 비춰 후회하고 있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B 씨는 이 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면서도 이 씨의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천수 씨는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첫 공판에 모두 참석해 2018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항소심 첫 변론의 중요성을 방증하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나란히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해 접촉을 피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이혼 조정 기일 이후 무려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네, 오늘 항소심 첫 기일인데 어떤 입장 소명하실 계획이실까요? 이혼 소송 관례에 따라 재판은 취재가 허용되지 않은 채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양측은 각자 입장을 피력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내연 여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혼 소송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항소심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고 위자료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두 사람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장외 논쟁을 자제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상향됐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노 관장이 내연 여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오는 5월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법리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지난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4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은 선거 대치기를 꾸리고 사실상 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선대위 구성 첫날부터 각자 심판론을 내건 여야 대표의 표심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4명의 공동위원장이 힘을 보태는 구조입니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중진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공을 들이겠다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하위 평가에 반발해 여당으로 입당한 김영주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 왔었죠? 네. 여기 와서 한바다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등 3톱 선대위에 닻을 올렸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을 딛고 힘을 합쳐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독주를 막아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후보들, 우리 당 모두 다 저는 좀 절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공지되지 않았던 현장 일정으로 분위기를 더 띄웠습니다. 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나경원 후보부터 공략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징계받았던 류삼영 후보를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명도 그렇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앞서 있는데 우리 류삼영 후보의 진심이 전달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선거구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거친 데다 후보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구 남구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에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번복하진 않은 겁니다.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동훈 위원장 역시 당사자의 생각 변화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공천이 취소된 김연아 전 의원과 달리 도태우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쳤고 핵심 지지층인 TK 민심 등 또한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돌입한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도 도덕성을 첫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한동훈 위원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과거 종북과 반미단체 활동 사실로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낡은 색깔론을 꺼내 청년의 도전을 왜곡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에게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다른 군소 정당들은 지역구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을 외치며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국 대표가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이 주목받는 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앞장서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더 강하고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 지도부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비주류 박용진 의원을 향해선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금태섭 의원님이 4년 전에 겪으셨던 일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분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과거 박 의원과 함께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출신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함께 싸우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월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전병헌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과거 3선을 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는 죽어버렸습니다. 1인 정당, 나치식 독재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광주를 돌며 표밭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해병대 차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표명은 단호히 반박하면서 최대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대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4일 전인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물 분석도 실무진 소환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이란 이 전 장관이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떠난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선 이 전 장관을 반드시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라 서면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전망엔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수사팀 입장이 확고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외교관의 경우 국내에 귀국하는 일이 잦은 만큼 입국에 맞춰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입장 원본을 받지 않고 호주로 간 이 전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7일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 제기 이후 바꾼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고 업무 수첩도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한 것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무부가 의견 제출을 요구해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이 전 장관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지난 1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장관의 호주행으로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둔 채 진실규명에 임하게 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 과정 전반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못 들으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한다면서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기구라면서 지금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도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코리안몬스터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해 실전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최고 구속을 148km까지 끌어올렸고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도 선보이면서 팬들의 환호성을 끌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 속에 펼쳐진 시범 경기지만 류현진의 첫 선발 등판 소식에 대전구장은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괴물 투수의 호투에 시즌을 앞둔 하나 팬들은 설렘과 기대를 감추지 못합니다.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다치지 않게 잘 던져줬으면 좋겠고 오늘 잘 던짐으로써 그동안 이제 하나 팬들이 기다렸던 하나 이제 가을 야구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7일 팀 청백전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전구장 마운드를 밟았습니다. 공식 경기로 따지면 지난 2012년 10월 넥센전 이후 4,177일 만입니다. 1회 이우성에게 2루타, 김도영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상대 클린업 트리오로 연결되는 타순이라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나성범과 소크라테스를 내야 플라이와 땅볼로 요리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2회부터는 안정된 제구를 선보였습니다. 4회까지 빗맞은 안타를 2개 허용했지만 삼진 3개를 곁들이며 기아 강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공 62개로 4이닝 동안 1실점, 특유의 현미경 제구력과 위기관리 능력도 여전했고 직구 최고 구속을 148km까지 끌어올린 점도 시즌 기대감을 더욱 키우는 요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뭐 스피드랑 뭐 이런 게 잘 나와가지고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체인지업 제구가 좀 밖에 안 좋게 들어간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하나는 노시안이 1회에만 3점 홈런과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는 등 대거 9점을 내며 기아 마운드를 두들겼습니다. 문동주는 6회에 등판해 직구 최고 구속 154km를 기록하며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류현진이 공식 경기인 시범 경기에서도 명불허전 호투를 선보이면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4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경기장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조 잔디와 타리시 등을 새로 꾸미고 안전 대책도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릴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와 김하성이 속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이곳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시는 MLB 흙 잔디 관리 전문가와 협업해 고척도 민조잔디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기존 투광 등을 LED로 모두 바꿔 조도를 더 밝게 하고 선수 탈의실과 식당 등도 손봤습니다. 잔디부터 저쪽 투광 등 그리고 라카룸까지 싹 이번 기회에 전부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좋은 기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요. 서울시는 경기 기간 10만 명 정도가 경기장과 주변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 인력 150여 명이 현장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MLB는 보통 프로야구 안전요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00여 명을 경기장 안팎에 투입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람객 전원을 본인인지 확인하고 보안 검색도 진행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 이강인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직접 속죄하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이는데 팬들이 대표팀에 예전 그들의 응원을 보낼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축구 대표팀 경기가 홈에서 열리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됩니다. 선수 이름이 소개될 때마다 얼마나 큰 환호가 나오느냐에 따라 선수들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이름이 불릴 때는 여성 팬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환호성도 손흥민에 버금갈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탁구장 사건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풀었지만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팬심은 식었습니다. 그럼에도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발탁했습니다. 따로 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뭐 위기는 넘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두 선수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도 좀 있었고 해서 결정을 한 거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팬이 없는 축구는 존재 의미가 없기에 선수들은 좋든 싫든 팬들과 소통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협회 행정에 대한 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해 대표팀을 향한 응원이 예전 그대로일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올해 들어 툭하면 사고가 나고 있는 보잉 기종 항공기. 이번에는 비행 중 곤두박질쳐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잉 항공기 부품에 결함이 있다고 공개한 내부 고발자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 당국이 구체적인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여객기 안에 구급대원이 보입니다. 한 승객은 팔을 다쳐 붕대를 맸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라탐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기술적 문제로 급강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 가운데 약 50명이 다쳤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날아올라 천장에 부딪혔고 기내 천장 패널 일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We dropped and it happened in a split second and then suddenly all the devices and bags were up near the roof. 이번 사고 기종도 보잉의 787기였습니다. 난기류도 없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 there was out of nowhere. There was no turbulence. There was no. I mean, outside of that, just drop, serious drop. 앞서 지난 8일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 맥스 8 기종은 이동 중 활주로를 이탈했고 그 전날에는 유나이티드 보잉 777-200 여객기에서 이륙 직후 타이어 바퀴 한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4일 유나이티드 보잉 737 여객기는 이륙 후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비행 중이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서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하는 등 4건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 항공기 부품 결함 문제를 제기한 전 보잉사 직원 출신
내부 고발자가 지난 9일 자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신형 잠수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잠수함 전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인수받은 잠수함인 진게이함입니다. 큰 고래를 뜻하는 다이게이급 최신형 잠수함으로 전체 길이 84m, 배수량 3,000톤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잠항 거리를 늘렸습니다. 또 선체 개량으로 스텔스 기능을 높였고 수중 탐지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진수한 같은 급의 라이게이함도 시험 운항을 거쳐 내년 3월 취역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부터 잠수함을 기존 16척에서 22척 체제로 강화해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한 척씩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나가면서 기존의 구형 잠수함을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원거리 적 기지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용 수직 발사관도 장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잠수함 전력 증강에 나서는 것은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こうした中国の軍事動向は我が国と国際社会の深刻な懸念事項であり、我が国の総合的な国力と同盟国、同志国との連携により対応すべきものであると。 이 밖에 일본은 또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섰는데 차기 전투기 수출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国民の命や暮らしを守る上において好ましいこの安全保障環境これを実現することにもつながると思いますし 하지만 재난 구조용 등으로만 수출을 한정한 현행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주변국 정세와 안보 환경을 구실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꽤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지만 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중부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0도, 안동 영하 2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